21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생물열을 보니까 1417년에서 1475년 주로 이제 조선 초기 이고 그다음에 이제 집현전 학사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뭐 훈민정음 해려번 편찬에 참여했다. 자, 그런데 이 계유정란 이거 봐 세조와 관련되어 있죠. 바로 수양대군이 이제 바로 그 김종서, 황보인 등 단종을 이제 보필하는 이제 고명 대신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또한 동생 안평대군도 제거하고 이제 권력을 획득한 것이죠. 1453년. 이때 주로 이제 그 뭐 무인이라든지 뭐 그런 좀 거친 사람들, 뭐 한명의 양정 뭐 이런 사람들이, 홍윤성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문신으로서 여기에 참여를 했어요. 대부분 집현전 학사들은 뭐 성상문, 박팽년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사육신으로서 단종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 숙주나물 신숙주죠. 바로 자, 신숙주는 바로 이 세조 때의 정치뿐만 아니라 외교, 여기 보면 세조 때 4대 교린 외교 정책을 주도했다. 자, 4대 교린이라는 것은 강한 중국 명나라한테는 저자세지만 그렇지 못한 여진이라든지 일본에 대해서는 말을 안 듣면 토벌, 신숙주도 토벌에 나갔죠. 그 다음에 말을 잘 듣면은 이제 교유를 하는 것이죠. 자, 한능검은 거의 기춤을 해서 제돌림인데요. 뭐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숙주는 많이 나왔고요. 나올 게 뻔해요. 이 사람이 일본을 갔다 오고서 기행문을 쓴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해동 제국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세종 때 통신사로 갔다 와서 적은 글인데, 여기에는 이제 일본 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하고 좀 관련이 있는 나라 있죠. 류큐. 당시 이 류큐, 오늘날 오키나와가 되는데, 여기는 그 당시에 이제 독립국이었어요. 이쪽의 사정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해동 제국에 관련된 거 5번이 되겠네요. 일본의 정치, 사회, 지리 등을 정리한 해동 제국기를 저수로 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자, 기해 해송, 현종 때 2차례 예송이 있었죠. 효종이 죽었을 때 1659년, 그 다음에 효종 비가 죽었을 때 1674년이 있는데, 먼저가 기해 예송이에요. 그러니까 1659년이니까 효종이 죽었을 때 이제 서인과 남인 사이에 치열한 예송 논쟁이 있었죠. 남인은 길고, 왕권을 강조한 남인은 길고, 복상 기간이 서인은 짧은 거예요. 자, 기년이라는 건 1년설인데 효종이 죽었을 때 1년설은 짧은 거죠. 이건 이제 서인이 되겠고, 뭐 서인 하면은 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뭐 송시열이 있죠. 이걸 뭐 떠오르면 될 것 같고요. 반정공신의 위훈 삭제, 중종 반정공신 중에서 공이 과정된 게 있으니까 이걸 삭제를 해라. 이게 바로 중종 때 사림, 기묘사림이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사람 이제 조광조가 있죠. 그 다음에 향촌의 풍속 교화를 위해서 예안, 오늘날 경부 안동 지역 예안이 있죠. 이쪽 영남하고 관련된 향약 그러면은 태계 이황이고, 뭐 해주 향양이라든지 서원 향양, 청주 이쪽 기호 이쪽 지역은 율곡 이 선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하여 동국 지도를 제작한 사람은 이제 영조 때 이제 정상기라는 사람이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2번 가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오는 것은, 자, 관현맹이라고 그랬는데, 관현 그러면 이제 관현악기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 시각장애인 악사인데, 자, 여기 보면 박연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박연 그러면은 세종하고 관련돼 있죠. 세종 때 악을 정리한 사람이죠. 궁중음악인.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세종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세종은 뭐 다방면에 정통하죠. 그래서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가지고 이런 악으로 백성들을 교화시키려고 그랬죠. 음악으로. 또 여기 뭐 여민락이란 말이 나오죠. 백성들과 함께 락을 즐긴다. 이런 애민 정신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종과 관련된 거, 이러한 애민 유교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거, 여기 삼강행시도가 있겠죠. 예, 그 유교 윤리인 삼강오륜에서 이 삼강과 관련된 것을 글과 그림으로서 잘 보급하기 위해서 적은 글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뭐 세종하면 이 외에도 많이 나오는 것이 갑인자, 예, 금속활자로서는 그 다음에 칠정산, 뇌편, 한양을 기준으로 하는 거, 이런 거 정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덕궁에 신문고, 최후의 항소수단, 신문고 북을 설치한 사람, 세종의 아버지 태종. 그 다음에 삼수병, 포수, 사수, 살수, 이러한 전문 군인을 양성하는 훈련도감은 유성룡의 건의로 선조 때인 선조 26년 1593년에 세워졌죠. 붕당 정치의 폐단을 경계하고자 탕평비를 세운 사람 영조죠. 1742년에 세웠죠. 성균관 앞에다가. 그 다음에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대전 통편. 자, 성종 때 경국대전이 기본적으로 완성이 되고 시간이 흐르자 영조 때 석대전, 그 다음에 정조 때 석대전이 대전 통편이 간행이 됐고 마지막으로 고종 때 흥선대원군의 대전회통, 이렇게 4단계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23번 다음 상인이 등장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자 선해청 등에서 선해청은 이 대동법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 대동법과 관련돼서 대동법이 이제 그 현물 공납을 사실상 폐지된 거랑 마찬가지죠. 내기 쉬운 쌀, 포, 돈으로 내게 하니까 국가 필요한 이런 현물 관수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바로 국가에서 허용받은 상인, 어용상인이라고 그러죠. 관어상인, 바로 공인이 되겠습니다. 공가, 이 공인으로서 이제 국가로부터 지불받은 돈이죠. 이걸로 물품을 마련하여 납품하는 상인이다. 그래서 공인이 되겠고요. 바로 대동법 실시이고 대동법은 이 공납의 폐단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1608년 광해군 때 경기도를 시범으로 해서 시작이 되어서 숙종 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관수관급제는 이제 성종 때 마련된 그러한 이제 그 과전을 이제 그 과전법이라는 게 있죠. 조선에 보면 이제 과전이 있는데 이 수조권 토지예요. 그러니까 관료가 직역의 대가로 과전을 받은 다음에 경장 농민으로부터 이제 수조를 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 관료가 직접 하는 과정 초기에는 그랬어요. 관료가 직접 하다 보면은 갑질이 생기겠고 정해진 것보다 원래는 10분의 1이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거둘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관이 개입을 해서 관이 경장 농민으로부터 수 거둬서 이제 관이 정부가 관료한테 이제 세를 제하고 그 나머지를 공급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더 강화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금속화폐인 최초의 금속화폐인 건원중보가 고려 성종 때 만들어졌습니다. 철전이죠. 물론 뭐 동전도 있긴 하죠. 그 다음에 근대적인 상회사인 대동상회. 개항 이후 외국 자본이 들어오니까 이런 주먹구구식 뭐 보부상 이런 걸로는 좀 힘들죠. 그래서 이런 자본이 있는 보부상 이런 사람들이 객주 이런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상회사 뭐 근대적인 뭐 그런 주식회사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규모를 키운 규모의 경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한 근대적인 상회사인 대동상회가 1883년 개항 이후에 나왔죠.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전권 사상 난전을 단속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폐지해서 자유스러운 상업을 유도시킨 사람 정조가 되겠죠. 신해년에 했기 때문에 1791년 신해통공이라고 그러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밑줄은 이 성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성곽은 한성부 도심, 뭐 서울을 둘러싼 거죠. 뭐 여기 보면 쭉 나와 있네요. 사대문도 나오고 서울 도성 성곽이 되는 것이죠. 자, 1394년 한양으로 천도를 하죠. 한양으로 천도를 하면서 이 도성 궁궐과 이 전체 성곽 이런 거를 진두지휘한 사람이 바로 삼봉 정도전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유교에 입각을 해서 각종 건축물 명명까지 다 했죠. 그래서 개국 초기 정조등 등이 설계를 했다. 그 다음에 임시 기구를 만들어야겠죠. 그게 도감이죠. 도성축조도감 맞고요. 뭐 바로 나오네요. 후금의 침입에 맞서 정봉수가 항전한 곳이다. 뭐 서울에서 후금 침입 뭐 이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죠. 오늘날 이제 평북 철산 쪽에서 정봉수가 항전을 했었죠. 이게 저기 그 정묘호란 때죠. 1627년.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조선시대 축성 기술의 변화 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그 동대문에 가보면은 그 동대문 여기서 바로 내는 봉도문 바로 위에 약간 언덕배기 쪽에 도성박물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나중에 요거를 한번 탐방 그러한 자료 쪽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도시정비 계획을 구실로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동대문 흥인지문이라든지 숭례문 정도는 남아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뭐 거의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이죠. 예. 자, 잘 모르더라도 후금하고 뭐 여기서 뭐 싸웠다 서울에서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전투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오는 것은 자, 선조 수정실록 선조 때니까 뭐 전쟁 나온 거 하면 임진왜란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권율이 행주산에서 행주대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임진왜란이 1592년 4월 14일 날 개전을 해서 이제 일방적으로 밀리게 되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중앙에서 이일이라는 사람을 도순변사로 보냈는데 깨지고 상주에서 그 다음에 신립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제 충주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항전했지만 깨지고 맙니다. 자, 이게 대략 한양 도성이 함락이 되는 게 대략 한 5월 1일이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깨지던 이러한 상황이 슬슬 역전이 되는데 그게 바로 어떻게 되느냐, 의병이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북 의령에서 곽재우가 이미 임진왜란 일어나자마자 이제 들어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수군의 활약이 있죠. 이순신이 이끌은 이게 이미 5월 7일부터 이제 승전을 거두면서 전세가 조금씩 변하고 그 다음에 명나라 군대가 오게 됩니다. 원군. 자, 그래서 자, 결정적으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1593년 1월 조명연합군이 이제 의제까지 이제 파천을 했었죠. 갔는데 이제 평양선을 탈환을 했어요. 자, 기세가 등등했어요. 그런데 1593년 그러니까 이제 1월 초고 1월 말에 명군이 벽제관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다시 일본 군들이 사기가 올랐어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 나온 행주대첩 1593년 2월 초에 행주대첩을 통해서 박살이 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명군과 일본군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장기적으로 나가겠다 하면서 이제 그 강화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코니시 유키나가와 명의 심유경이 이제 약간 나중에 이제 사기를 치게 되는데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게 사기극이 이제 드러나면서 1597년 정월부터 정유재란 다시 일본이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쳐들어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임진왜란에서 3대 대첩, 그 다음에
이순신의 3대 해전. 이거는 연도를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3대 대첩이 뭐가 있느냐? 한산도 대첩이 있죠. 이게 1592년 7월이고, 그 다음에 진주 대첩, 김시민의. 이거 약간 뒤에 있죠. 1592년 9월인가 10월인가 저도 조금 약간 가물가물한데 한 요때쯤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행주대첩 1593년 2월. 요 세 개는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 장군의 이제 3대 대첩은 여기 한산도 대첩 플러스 이제 그 명량해전이 있죠. 예. 명량해전이 정유재란이 일어나고서 수군이 괴멸된 다음에 원균에 1597년 9월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임진왜란의 마지막 대첩 노량해전 1598년 11월. 예, 이순신 장군이 11월 19일 날 전사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뭐 여기서 뭐 정유재란 요거밖에 없겠네요. 휴전이 결렬이 되고서 정유재란이 일어났다. 자, 한산도 대첩은 1592년 7월 하객진이죠. 예. 행주대첩은 1593년 2월이고요. 최영이 홍산에서 대승을 얻다. 이건 뭐 고려 말 우왕 때죠. 1376년 우왕 3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종무가 왜구의 근거지인 스시마를 정벌하 했다. 이거 세종 때죠. 1419년. 탕금대 아까 나와서죠. 개전초 1592년 4월 말 4월 한 30일 정도 될 거예요.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밑줄근 임금의 제의가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감히 대비마마를 욕보이다니. 그렇다면 수렴청정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주라는 표현까지 써요. 자, 조선에서 수렴청정을 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 이제 세 사람이 있어요. 정희왕후, 세조의 비, 성종이 손자인 성종이 어린 나이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렇지만 성종의 어머니인 인수대비에서 조금 견제도 받고 뭐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정왕후가 있죠. 예, 문정왕후가 상당히 오랜 기간 자기 아들 명종이 너무 어려서, 그래서 1545년에서 1565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문정왕후가 아마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20년을 이렇게 장악을 한 것이죠. 예.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명종이 되겠고요. 이제 명종 시대, 조선 중기에서 명종 시대를 많이 물어봐요. 이제 명종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은 명종이 즉위하자마자 이제 전 임금 이제 인종 배다른 형이죠. 인종이 1년 만에 죽게 되는데 그쪽의 외척과 명종의 외척 각각 그것을 우리는 인종의 외척을 대윤, 명종의 외척을 소윤이라고 하는데 각각 윤임, 윤원용으로 대표되죠. 이 둘의 그 권력 투쟁 과정에서 당연히 명종 쪽 소윤이 이기겠죠. 그래서 이때 근데 그 대윤 쪽에 사림이 좀 연루가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을사사화가 되겠고요. 많은 희생이 있었죠. 최대의 사화고, 그 다음에 요게 바로 그 이른바 양재역 벽서 사건 이래가지고 여기 벽보로 붙여놨죠. 이게 이제 1547년인데, 근데 남은 이제 그 사림들을 또 크게 탄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사화는 결국 사림들이 이제 크게 탄압을 보고 향촌에 응거했는데 1567년 선조가 즉위하면서 이제 사림들이 중앙으로 다시 진출하게 됩니다. 훈구 세력은 뭐 저절로 이제 소멸이 됐어요. 그러다가 사림이 둘로 분화가 돼요. 이게 바로 1575년 동인서인으로 분당이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조 전랑 인사 문제 갖고 그런 것이죠. 자, 요게 1575년 선조 8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다음에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 전권을 장악했다. 이게 바로 인조 반정이죠. 예. 자, 인조는 서인의 지원을 받아서 북인 광해군 정권을 1623년 몰아냈고요. 김종직 등 사림이 중앙정계에 진출한 것은 성종이 즉위하면서입니다. 성종은 이 정의왕후가 이제 그 한명이든가 이런 훈구 세력과 결탁을 해서 성종을 보필했기 때문에 성종이 나이도 어리고 해서 그랬지만 이제 성종이 이제 장성하면서 이 훈구 세력을 눌러야 자신의 정치를 표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림들을 가까이 하면서 이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훈구 사림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폐비 윤씨 사사 사건, 이게 바로 연산군의 생모인데 김갱필 대표적인 사림이죠. 영란사림. 이 사람들이 처형이 된 사건은 연산군 때 두 차례 사화가 있었는데 두 번째 사화인 첫 번째 사인 무호사는 이제 사촌 문제고 그러는데 요거는 직접 자신의 어머니와 관련된 사건이라서 아주 분노해서 많은 선비들뿐만 아니라 훈구 대신들도 부관 참시당했어요. 한명희 등 갑자사화가 되겠죠. 1504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 가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조가 정치적 이선을 담아 축조한 수원 화성이 되죠. 제가 그저께 갔다 왔는데 바로 그 자리 모습이 딱 보이네요. 자, 여기에는 정조가 행차할 때 보냈던 행궁, 예, 화성 행궁이 있고요. 장영영 국왕의 친위 부대가 여기에 도성의 내영이 있고 여기에 외영이 있는 것처럼 사실상 국왕이 여차하면 여기로 서울을 대신해서 쓸 곳으로 만든 것이죠. 바로 수원화성이 되겠고요. 자, 이 수원화성은 단순한 수비적인 성격의 성곽이 아니라 포로라든지 공심돈, 포라든지 화살 같은 걸 쏠 수 있게 이렇게 그 방어 시설도 돼 있지만 또 공격 시설도 그 방어를 하면서도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유명한 정리화경의 거중기가 그 서양 그 기기도설을 참고를 해서 근대적인 건축 공법으로 축조가 되었습니다. 거중기, 좀 큰 거는 농로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고종이 아간 파천 러시아 공산으로 1896년 2월에 간 다음에 1년 후에 황궁을 했어요. 이게 바로 돌아온 곳은 경운궁이고요. 나중에 이제 덕수궁이 되는데 조선의 5대 궁궐 중 2궁 중 하나이죠. 당백전을 발행하여서 건설비용이 충당한 것은 조선의 법궁, 정궁인 경복궁이 되겠죠. 돈이 모자라니까 건설비용이 명목 가치만 올린 1대 100의 가치,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야기시켰던 당백전, 경복궁과 관련되어 있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28번 가와 나를 쓴 인물의 공통점으로 오는 것은 자, 실홍, 실하다. 그럼 반대는 비었다, 허옹이 나겠죠. 허옹과 실홍의 대화로서 이런 당시 천문, 우주 이런 것 등을 논하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 화이관 이런 거를 깬 사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천체를 많이 연구했으니까 이런 걸 깨달았겠죠. 다른 사람들 아니지. 그리고 지전선 등을 주장했던 사람. 담원 홍대용이 되겠습니다. 자, 홍대용은 이제 의산문다, 중국 에서 이제 그 뭐 허옹과 실홍의 그 문답형식을 통해서 당시 세계관을 비판을 했었던 것이죠. 자, 이 사람은 이제 중국에 연행사로 갔다 왔어요. 사신, 그러니까 북학파 실학자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기록문도 있어요. 연행록. 자, 그 다음에 허생이 나오고 허생전 하면은 북학파 중상적 북학파 실학자 연암 박지원 선생과 관련되어 있죠. 예. 무능하고 비생산적인 양반들을 많이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둘의 공통점은 연행사로
갔다 왔기 때문에 연행동을 남기고 발달된 청의 문물을 수용하자는 북학파의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보도록 하죠. 갑수로 한국으로 정계에서 축출되었다. 참고로 이 홍대용, 박지원은 이제 북학파 중상적 실학자 중에서도 이들은 좀 명문대가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노론 중에서도 이제 그 낙론이 있죠. 혼학 논쟁에서. 자, 이들은 인물성 동론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그 뭐 청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받아들이자 이거죠. 발달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은 북학파, 더 나아가서 개화파로까지 이어집니다.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가 바로 개화의 선구자가 된 것처럼요. 이런 좀 개방적인 입장인데, 자, 그러니까 이들의 그런 것은 배경이 좀 먹고 살만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같은 이런 북학파 실학자 중에서도 박제가라든지 뭐 유득공이라든지 뭐 서이수, 이덕무 다 친구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서울 출신이고 뭐 붕당을 논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노론하고는 좀 무관해요. 예, 아무튼 이런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뭐 서울 출신으로 규장각 검성이다. 아니죠. 명문 대가 출신입니다. 홍대영, 박지원은 서울 출신 4명, 박제가, 유득공, 서이수, 이덕무.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한 사람. 소론 계통의 정제두라는 사람이 있죠. 실천적인 양명학을 연구를 했고요. 농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화폐 상향을 반대하였다. 자, 이 북학파 실학자들은 주로 이제 중상적 경향을 보이는데, 중상적 상업을 중시하면 화폐가 당연히 상향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거 틀린 거고요. 화폐 사용을 반대하는 거, 패전론 이런 걸 주장하는 것은 중농적 실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게 농업을 발달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호 이익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패전론자가 되겠습니다. 29번 밑줄근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책은 어쩌고저쩌고 쭉 돼 있고 민화가 유행을 했다. 민화라는 것은 이름 없는 작가의 그림. 이 민화가 유행한 때는 조선 후기이죠. 그만큼 문화의 저변이 넓혀진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서민 문화가 발달하고 서민 문화의 특징은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잘 표현하는 것이죠. 당시 발달된 또 경제 상황하고 맞물려 있죠.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다 대표적인 게 이 판소리, 탈춤. 그 내용인즉 어떤 것을 보여주면 그 양반 비판이라든지 뭐 이런 것 등을 보여줘요. 적나라한 애정 표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 후기는 장시, 지방의 정기적 시장, 보부상이 많이 활달했죠. 그 다음에 한글 소설, 사설 시조 뭐 이런 거 발달하게 되죠. 그렇지만 병란도에서 인삼을 사는 송혜상이 이건 뭐 고려 시대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밑줄근 이 사건이라는 식으로 연필에서 고른 것은 이곳은 강화도 광성보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 어제연 장군 바로 미군하고 싸운 거 신미양요죠. 1871년 양력으로 할 때는 6월, 음력으로 할 때는 4월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미양요, 또 이제 그 병인양요가 있었죠. 1866년 9월. 이 두 차례 서양의 물리침 후에 신미양요 바로 직후에 척화비를 건립하게 됩니다. 신미립이라고 되어 있죠. 신미년에 세웠다. 그래서 서울 종로부터 시작해서 전국 방방곳곳에 이후 차례차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시기는 척화비보단 바로 전이고 뭐 같은 해예요. 뭐 같다고 보면 되니까 라가 되겠고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1868년이고 제너럴 시어머너 사건은 1866년. 제너럴 시어머너가 있던 같은 해지만 조금 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라가 되겠습니다.